원전이었는데 1996년 10월 19일 KBS 뉴스9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효시인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가 착공 6년여 만에 오늘 준공돼서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6년 7개월간 2조 8천억을 들여 지은 영광 3, 4호기의 기술 자립도는 95%, 발전 용량은 단위기로는 국내 최대인 100만 킬로와트급입니다. 그러나 영광원전, 즉 한빛 원전은 줄줄이 사고가 나고 준공 후 4년이 지난 2000년 2월 8일 MBC 보도. 영광원자력본부는 출력이 50% 정도 다다른 시점에 갑자기 주변압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발전이 중단됐다고 말하고 2015년 5월 6일 KBS 보도. 이 한빛 4호기의 증기발생기 배관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4개가 2년 반 가까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2017년 4월 10일 KBS 보도. 이번에는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도 내부 철판이 부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빛 원전 4호기 누가 만들었을까? 한국원전건설의 선도주자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자랑하는 바. 현대건설은 1971년 고리 원자력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20여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총 6기의 한빛 원전 건설을 통해서는 원전 건설 기술 자립도 100%를 달성했다. 문제의 한빛 원전 4호기 건설은 전두환 정권 당시 수조원대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이뤄진 것. 2014년 10월 뉴스타파에 나온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설명. 이 영광 3호기를 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당시 건설 규모로 보면 수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어떤 그런 금액으로 왜 유독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줬냐? 1980년대 수조원 그리고 수의계약 아무래도 수상한데. 다시 이강준 위원의 뉴스타파 인터뷰. 오랜 그 원자력의 한국 형성사를 연구하신 그 박인수 박사의 책에 보면 뭐 세간에는 뭐 건설 시장에서는 원전 건설은 수조의 5%는 뭐 커미션이다. 부실 공사 의혹을 지울 수 없는 한빛 원전 4호기. 그 한빛 원전 4호기를 만든 사람은 훗날 대통령이 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발하고 얼마 뒤 유엔 총회에서 대체 에너지로는 답이 없다며 이렇게 연설하는데.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Let's get high tonight. 서로 내 맘을 뺏어가려고 다투나 But 내겐 이미 그녀의 하트가 오랫동안 못 만났지.
변하지 하지만 그녀 향한 내 맘 절대 변하지 않아 그녀가 내 맘 알아준다면 오 감사할게 하오니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맘이 변했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김범수가 부른 한동안 뜸했었지 들으셨습니다. 네, 한동안 뜸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 이름 아닙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이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5시 5분부터 시작하는데요. 6시 5분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1부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1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에서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신 다음 많이 다운로드 해주시고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갖고 계신 기기마다 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푼도 안 듭니다. 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들어오시면은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 중 1발은 69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새로운 형태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북미 양국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견제하며 북미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권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또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향후 5년간 법인세가 5,500억 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해당 법률에 근거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다면 이후 위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은 무역 흑자국일까?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일본은 항상 무역 흑자국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은 뭐 경제 대국이다. 뭐 이렇게 인상이 박혀져 있어요. 박혀 있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2010년대 무역 적자를 쫙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이제 잠깐 다시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2019년 현재 상반기에 흑자였을까요? 적자였을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무역 흑자냐, 적자냐, 네, 현재. 네. 아직 이제 상반기 결산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1, 2, 3, 4 뭐 이 정도 결과 나온 것만 봤을 때 확연합니까? 확연합니다. 네. 네. 뭐 알쏭달쏭한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보면 흑자고 저렇게 보면 적자고 이게 아닙니까? 무역 적자는 무역 수지는 정확히 통계로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네. 정답하시면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은 무료인데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흑자다 한번 또 보내시고 네. 적자다 또 한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얻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네.
뭐 순자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되고 흑자냐 적자 둘 중에 하나 보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일본 하면 생각하는 게 이제 무역 흑자인데 이제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일본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닙니다. 일본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16, 17년에는 흑자를 약간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규모도 작습니다. 무역 수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은 2011년에서 2015년 적자를 기록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9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 규모가요.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 1220억 달러를 적자를 기록을 해요. 122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일본이 무역 수지가 추락하는 사이에 무역 수지가 급상승한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2017년에 9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와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요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일본 전자산업이 망하고 그걸 우리 전자산업이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니, 이제 김 PD님이나 저희 연령대에는 소니가 삼성보다 압도적인 회사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소니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뭐 지금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은 네. 삼성이 훨씬 추월해갔다. 훨씬 추월했죠. 예. 몇 배 정도 추월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좀 맞히기 어렵습니다. 4배가 넘습니다. 4배. 와. 일본 전자업체 상위 10개를 다 합쳐도 삼성보다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소니의 4배고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거 우리가 어렸을 적 80년대 우리가 GDP가 그냥 GNP라고 했죠. 그때 GDP보다. 네네. 우리가 10분의 1이었었던 그런 시대 감각으로는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핸드폰, HD TV, 반도체를 잃는 사이에 그걸 다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수직 하강하고 우리는 수직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무역 수지는 자동차 산업만 정도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조선 이런 걸 다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일본이 무역 수지 흑자 적자를 오고 가고 반복을 하겠지만 이 상황이 굳어지면 적자국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적자국이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경상수지는 또 어마어마한 흑자국입니다.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네. 그러니까 일본의 대외 자산이요 거의 10조엔 가까이 돼요. 1000조, 그러니까 1000조엔, 그러니까 10조 달러 그리고 N으로 하면 1000조엔. 네.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습니다. 대외 자산이. 예. 그리고 부채를 빼고 순 대외 자산만 봐도 3,700조 정도. 우리나라 GDP 2년치 GDP를 넘어가는 거를 대외 순 자산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 1위는 일본이 28년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해외 재산이 많고 그 해외 재산으로부터 오는 그 이전 소득이 무역 수지를 메꾸고도 남아서 경상 수지 흑자는 2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흑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역으로는 적자를 보고 네. 그 이자로는 쉽게 생각하면 이자나 채권 같은 거로는 흑자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월세 장사 이런 식으로 재산 소득으로 모든 집을 갖고 있어서 네. 이제 그 새 들어온 사람들 네. 월마다 월세 받아가지고 네. 보면은 흑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역 흑자를 그러니까 누적돼서 해외 재산을 늘린 거죠. 네. 그 기간이 50년입니다. 50년. 그러니까 일본이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등에서 50년 동안 흑자를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에 쌓아놓은 자산으로 네. 지금의 힘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으로가 아니라 네. 쌓아놓은 재산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내기 대규모로 낸 게 201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조가 몇십 년이 유지되면 네. 우리도 이제 무역 수지 외에 다른 주수입원이 생기는 건데 네.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우리나라의 숙제고 관건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네. 그 이런 기본적인 그 자산들을 까먹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항상 금융이라는 거나 이런 게 버블 붕괴, 자산이라는 건 까딱해서
뭐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한다거나 뭐 거품이 붕괴를 한다거나 뭐 건물 사놓은 게 폭락을 한다거나 네. 해외 사놨던 주식이 폭락을 한다거나 그렇지. 일본은 지금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이 무너지거나 한번 경제적 위기가 오면 해외 자산 한 번에 털어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건 옛날에 영국도 그렇고요. 제일 믿을 만한 건 생산력이지 쌓아놓은 재산. 이거는 건전한 건 아니죠. 네. 또 그런 것만 믿으면은 그런 그 것만 경제에는 이제 거품이 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상무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달 버는 돈에 의존을 해야지 매달 들어오는 월세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월세 못 내는 경우 네. 가게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월세 내준 사람이 있으니까 건물주가 유지되는 거죠. 돈 버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일본이 지금 건물주로서 약간 좀 횡패를 부리고 있죠. 그래요. 네. 옆집에다가 또 시비 걸고. 시비 걸고요. 그러니까 50년 쌓아놓은 부자인데 지금 그 원동력은 그걸 쌓아놨던 원동력은 지금 상실하고 있다. 네. 일본을 좀 바로 알자. 뭐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무역 수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정답은 뭐였습니까? 퀴즈. 현재 2019년 상반기만 보면 적자죠. 적자. 네. 심각합니까? 일본은 쌓아놓은 돈이 워낙 많아서 자산이 많아서 이 정도 가지고는 심각하다고 얘기하기엔 이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딴 나라들한테도 큰 소리치고 횡포 보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우리가 자산이 쌓여가지고 부자 나라가 되더라도 일본은 닮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적자였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보내드리고 정답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 평론가 보내드리고 정답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3726번 쓰시는 분, 일본 이건 아까 소개해드린 문자네요. 예. 그래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231번 쓰시는 분, 아까 시작할 때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남기신 글입니다. 한빛 원전이 이러한데 고리 월성 울진 원전도 안전할까요? 이라도 탈원전 반대하는 분들의 저희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일님. 적자였으면 합니다. 네, 적자 맞히셨고. 자, 그리고 김준수님, 적자니까 문제를 냈겠죠. 야, 그래요. 퀴즈의 의도까지 읽어버리셨어요. 네. 자, 캔님, 정답, 무역 흑채다. 네. 흑채가 어디 있습니까? 예. 흑자면 흑자고, 적자면 적자지. 흑채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배재양님, 이미자. 네. 자, 이진호님, 흑자 또는 적자. 그렇죠. 흑자 또는 적자인데, 예. 그래요. 이것도 역시 정답을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최경성님, 피자. 자, 그리고 김동희님, 3대 독자. 자, 그리고 K74935125번 쓰시는 분, 흑임자. 네, 그리고 9581번 쓰시는 분, 명자, 아끼꼬 소냐. 네, 그래요. 아까 적자 맞히신 분. 네. 감사합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재밌는 오답을 찾다 보니까 오답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적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맞히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시 원전 핵발전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4호기의 경납 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최대 깊이 157cm의 대형 구멍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한빛 4호기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 원자력 전문가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이구 무슨 벽이 157cm 그 이상이죠? 짜리 구멍이 네, 요번에 발견된 겁니다. 아 그러면 전체 그 두께가 얼마인 거예요? 1.6m 정확하게 한 168cm 정도 됩니다. 168cm. 근데 지금 157cm의 대형 구멍이 확인됐다면 이제 벽은 10cm 정도 남았다.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폭발 같은 걸 할 때 대비해서 그 도움 건물이 버티고 있는 그 도움 건물에 지금 이 구멍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버티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방사능이 누출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 바로 밖은 그냥 외부기 때문에 전라남도 영광군에 방사능이 누출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고가 나게 되는. 어이구 이거 매우 심각한 그런 겁니다. 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구멍이라고 안 하고 지금 지역에서는 동굴이 발견됐다. 동굴이 발견됐다. 네. 그렇죠. 157cm면은 사람 키 정도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사능 누출되지 말라고 그만큼 두껍게 168cm로 말하자면은 그 두께의 건물 벽을 세워놨는데 그 벽에 157cm의 그 구멍이 났다. 구멍이 난 거죠. 10cm 정도 남았다. 네. 그리고 길이는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굴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보통 우리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철근을 놓고 위에다 이제 레미콘 그 시멘트를 붓지 않습니까? 걸쭉하게 만들어서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큰 쇠 같은 걸 가지고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계속 눌러주죠. 그럼 공기도 빼주고.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게 그냥 대충 위에서 쓱 붓기만 하고 그 상태로 그냥 굳어버린 겁니다. 부실 공사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빛 원전 4호기 만든 건설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언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완공된 게 89년이고요. 완공은 95년 아닙니까? 건설이 시작한 게 89년이고요. 89년. 그때 이 3, 4호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임하시던 때 그때 그래서 실제로 그 발전소 견학을 가면요.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 사장이시던 당시 이명박 사장님께서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홍보관에 가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한 거네요. 그럼 한마디로. 예, 그런 거죠.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의 사장이셨으니까요. 야, 이거 정말 참 그게 이 지금 10cm 정도는 아직 뭐 남아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좀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지금 사실 정부가 그 빈 공간에다 시멘트를 다시 밀어놓고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 지금 한수원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안에 방사능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걸 메워요? 이제 지금 현재는 발전소를 멈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야말로 건물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 공간이 지금 요거 한 개만 발견된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지금 3호기, 4호기에 각각 약 100개씩 해서 도합 200개 정도의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다 콘크리트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일일이 메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요걸 다 이제 완료하고 이제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자라고 하던 와중에 요번에 제일 큰 놈이 요번에 발견된 거죠. 157cm짜리 구멍이 나온 겁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거 한빛 4호기 돌릴 수 없다. 멈춰야 한다. 물론이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구멍이 전체 지금 한 100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단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멍을 찾다가 따라가다 보니 더 큰 구멍이 나오고 또 따라가다 보니까 더 큰 구멍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100개를 발견한 거거든요. 100개요? 예. 대략 100개 정도고요. 지금 현재 4호기는 정확하게 102개가 발견됐습니다. 102개요. 알겠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한빛 4호기만 건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핵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물론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건설 업체들이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수주를 했었고요. 그럼 다른 원전도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왜 한빛 3, 4호기만 이렇게 많은 거냐? 이게 이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외국 기술과 예, 외국 기술과 외국에서 감리도 다들 꼼꼼하게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이 한빛 3, 4호기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지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로 하는 그 첫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여러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부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앞서서 오디오 파노라마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한 3조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에. 근데 수의 계약을 했어요? 아니 무슨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사실 이 건설을 할 때 비리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88년도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논박이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 좀 진실을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당시만 하더라도 건설 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커미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기본 관행으로 입고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당시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한빛 3호기도 지금 현대건설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호기, 4호기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보통 2개씩 짓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3호기는 지금 구멍이 98개. 그러니까 98개, 4호기는 102개. 예, 그래서 4호기는 합쳐서 102개, 3호기는 98개. 예, 맞습니다. 야. 합쳐서 200개. 합쳐서 200개입니다. 뭐 큰 거 작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20cm 이상 되는 것만 하더라도 3호기가 57개, 4호기가 24개 이렇게 됩니다. 한빛원전 쪽에서는 안전하다, 문제없다, 방사능 누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당연히 뭐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락 건물 돔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부에서 폭발 사고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도 방사선 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래서 보통 최후의 보루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이 크게 해서 겨우 한 10cm 두께밖에 안 되면 거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죠. 한빛 원전 측에서는 보강 공사하면은 안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환경단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담보 못한다, 보장 못한다. 예.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구멍이 몇 개인지 점점 더 개수가 늘어나고 아직 있고요. 확인된 것만 200개인 거예요? 확인된 3, 4호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은 콘크리트에서 이런 문제뿐만 생긴 게 아니라 철판도 지금 구멍이 많이 나 있거든요. 철판 구멍도 났어요? 예, 철판은 건설공사 당시에 보통 쇠는 녹이 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철판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뭐 밖에 노출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공사 지연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철판에도 구멍이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빛원전을 3, 4호기 폐쇄한다면은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까? 또 여름철에 이 전력 수요가 상당한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전력 수요가 최근 사실 발전소를 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핵발전소 용량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3, 4호기 두 개 합치면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한 3, 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게 없다고 해서 과거처럼 정전이 생긴다거나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또 우리가 전력 예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인허가를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요? 예, 그 덕에 지금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겨울 같은데 그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그 적을 때 수요량이 이제 여름보다는 뭐 낮을 때. 이때는 뭐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름철 또는 요즘 겨울에도 전기로 난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주 추울 때도 전기 수요가 많아지는데요. 그때 이제 새벽 같은 때 이럴 때는 뭐 40~50%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봄 가을의 경우에는 하루 중에 피크 때일 때조차도 30% 이상 전력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전력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안전이 더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빛 3, 4호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방산과 관련해서 이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지어진 쌀이 일본 편의점, 도시락, 식당, 호텔까지 폭넓게 유통되고 있는데 올림픽 내년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도쿄올림픽에 온 선수단에게도 공급하겠다. 그래서 안전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겠다. 아베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외국 정상이 올 때마다 후쿠시마산 딸기, 후쿠시마산 오이 이런 거를 계속 그 각국 대통령들에게 계속 대접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들께서 그거 드십니까? 뭐 이게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나 먹기 싫어하기는 힘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본인이 뭐 개인입니까? 국가의 지금 원수인데. 그런 식으로 드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전 세계 대통령 분들이 가서 딸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왔습니다. 물론 뭐 한두 개니까요. 근데 이제 이 올림픽이라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걸 잘 극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뭐 보여주는 것까지도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거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한테까지 이런 걸 먹이는 게 적절한 거냐? 먹고 싶으면 자기나 먹지 왜 남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저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도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사실은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른 곡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오는 버섯류, 어패류 이런 데서 이제 세슘이라든가 이런 방사선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깨끗하게 잘 관리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지역마다 편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오염된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본의 식품 문제로 그동안 제기됐던 거고 한국도 이제 만에 하나 문제 때문에 일본산 그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환경단체가 검증할 것도 감시할 것이 많네요. 자,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와 오늘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퇴근길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진출 2차로입니다. 추돌사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더 가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부곡 부근, 월곡부터 서창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 부근인데요.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조암에서 송산마도까지 12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 휴게소에서도 4차로와 갓길 막고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로는 오산 부근과 기흥 동탄에서 수원 부근, 또 신갈 일대와 판교 부근, 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줄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안성 휴게소 부근인데요. 3, 4차로 막고 낙하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네, 오늘도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선태 국민대학교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라님, 김갑수 평론가께서 권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팽이의 속도로 잘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 선택하신 거예요. 네,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천천히 읽어나가는 속도로 이걸 이 여름에 읽으면요. 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휴가철에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팽이의 속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지우셔가지고 예. 너무 기네요 제목이. 왜 웃었는지 아마 청취자들은 모르죠. 모니터에서 꺼져가지고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오늘 정선태 교수께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책. 네, 오늘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골랐습니다. 국화와 칼. 네. 예.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일본에 관한 고전으로 꼽히죠. 아, 일본에 관한 겁니까? 일본론입니다. 그냥 원탑 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에 대한 이해라고 뭘 필요로 할 때 누구나 제일 먼저 읽기 시작하는 책.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국화와 칼. 근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가 일본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나하나 한번 이 책을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이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한 손에는 국화를, 한 손에는 칼을. 네, 흔히 이 국화 칼 제목을 두고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앞에 내보이는 한 손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화를 들고 있으나 감추어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네. 라고 일본의 그 문화와 일본인들의 행동 패턴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만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문화권에서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일본이 좀 뭐랄까요? 이런 경향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을 연구하면서 끌어낸 키워드가 이 국화와 칼인데 국화는 예술적인 측면들, 미학적인 측면들이라면은 칼은 무와 관련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적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화든 이중성을 갖기 마련인데 일본은 좀 그게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저자가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한 손에는 국화를, 한 손에는 칼을, 일본인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술술 쉽게 읽히는 에세이적인 책은 아니에요. 상당히 정독을 해야 되는 쉽게 읽히지 않는 책인데. 그럼 왜 이게 장르로 보면 소설입니까? 에세이입니까? 학술서죠. 학술서인데. 근데 제목은 너무나 이게 레토릭, 수사적입니다. 네. 이런 문화인류학의 고전에는 이런 제목의 이 책들이 꽤 있습니다. 국화와 칼인데 부제는 일본 문화의 틀입니다. 이때 틀은 패턴을 번역한 건데요. 그냥 제목은 이렇게 일본 문화의 틀이라고 해놓고 출판사에서 더 많이 팔기 위해 국화와 칼 이렇게 뽑은 거 아닐까요? 이게 원제예요, 근데. 네? 국화와 칼이 원제예요, 원제. 야, 문화인류학자는 좀 다른가 봐요. 네, 많이 다릅니다. 마거릿 미드하고 이 국화와 칼의 저자 루스 베네딕트를 여지껏 존재했던 양대 최고의 여성 인류학자로 치니까 그 급수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이 책의 평판에 대해서는 워낙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니까 일본론의 토대고 출발이고 그저 쉽지는 않은 책이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 선생님이 이렇게 권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본의 그 신부 깊은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보는 게 옳다고 해서 골랐는데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까 우리 질문하신 데에 대답을 드리면 1944년 6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말로 치달을 때 미 국무성에서 루스 베네딕트에게 의뢰를 합니다. 요청을 받아서. 그렇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일본인들의 행동 패턴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웬고하니 도저히 그 전시 관례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미가제 특공대, 그 고물 비행기에 이 몸을 싣고서 항공모함에 부딪혀 버린다는 얘기죠. 그 이제 진주만 공격이 1941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12월 7일. 그때 받았던 미국인의 충격이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자결 문제, 그리고 물량적으로 월등하게 뒤떨어지는데도 뒤처지는데도 정신으로 무장하면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무모하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도대체 어떤 문화적 그 근거에 의해서
문화적 배경으로 해서 저는 행동이 가능한가를 좀 설명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네. JJJ님은요. 한번 보려다가 재미없어서 몇 장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기 쉬워요. 쉽지 않은 책이었죠.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이 북한칼의 번역본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번역된 버전들은 꽤 읽기가 좋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어떤 번역본 추천하십니까? 네, 제가 본 번역본은 북라인이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노재명 선생의 번역입니다. 오래전에 그 국문학자가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 책은 꽤 매끄럽게 읽힙니다. 역주가 잘 달려 있고요. 노재명 번역, 노잼영 번역이 아니라 고틈을 타갖고 재밌자고 재미없습니다. 노잼 아닙니다. 이 책. 그럼 이 책을 썼던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들의 이른바 속성, 이 속성에 대해서 분석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 일본인의 겉과 속은 다르다. 이런 점을 이제 설명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서. 아주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일본인들을 접할 때 혼내 따로 있고 타테마이 따로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본심과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방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모순성이 별 어려움 없이 공존한다고 루스 베네딕트는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를 사랑하고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가 각국의 신비한 능력을 지닌 민족. 그러나 또한 그 민족은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쭉 설명해 나가는데 다른 민족에는 이런 전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인들에게는 이게 두드러져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아베가 요즘 내세운 슬로건이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것인데요. 이걸 외치면서 자신들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로 가꾸려고 하면서 이 이웃 국가에 대해서는 혐오와 적대감을 부추기는 것도 이런 그 문화적인 토대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국화칼에 대해서는요. 워낙 많은 비평도 있고 개인 독후감도 있고 포털에서 이 제목을 쳐서 일단 한번 보시라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의 요약보다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말하고 싶은 거는 일본인들의 현실 개념인데 여기 나온 용어대로 하자면 적절한 자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절한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은 아니지만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위에 무사 계급, 사무라이 있고 그다음에 농민 있고 그다음에 공인들, 그 기계 만드는 사람들, 맨 밑에 상인 있잖아요. 그리고 불황민이 존재해요. 좀 조금 이따 따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행복하면 적절한 자리에서 다 행복할 수 있어서 일본은 변혁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해외까지 적용을 시키는데 그들의 인식 내에서 일본은 언제나 상국 그리고 형님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조선이나 중국은 하국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자리에서 일본을 받들고 숭배하면 행복해질 텐데 왜 말을 안 듣지? 이런 관념 속에 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그 심리는 임진왜란 조선 길 비키면 되잖아. 정명가도 길 비키면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심리도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적절한 자리로 조선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왜 그들이 그럴까에 대한 이제 루스 베네딕트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게 제가 있어서 그래요. 일단 일본에 대해서 제일 어리석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첫째는 그 쪽발이들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미국 좀 베껴갖고 지금 잘 살지라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500년대 일본은 로마 교황청에다가 특사 보냈던 굉장히 일찍 성장한 나라입니다. 1500년 전이요? 1500년대. 그리고 1500년대. 그 나가사키 개항도 400년이 한참 넘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코 다칩니다. 그 반대로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경도된 사람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본이 모든 것의 표준인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봐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인식해야 될 게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 김용민 씨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네. 지리 시간에 불악이라는 말 배웠죠. 불악이요. 예. 불악민들, 뭐 제2불악, 네. 불악의 사람들이 산다. 이거 일본 말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일본 말의 불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 불가촉 천민을 뜻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불악이라는 말을 입에 잘 못 올립니다. 그건 네. 너무 심한 말이기 때문에. 예. 그 일본 내 가장 천민 집단들 사람으로 치지 않은 사람들을 조선인 일반으로 삼은 거예요. 네. 우린 시인 불악이라는 동인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내 가장 천민, 불가촉 천민의 네. 관점으로 보여줬다는 거.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시는 화투가 일본 사람들이 갖다 준 겁니다. 예. 화투 치고 노는 거 있잖아요. 예. 평범한 사람이 화투를 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뒷골목에 몸을 파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여기는 게 일본 사람들에게는 화투예요. 아, 그게 그래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 거라도 갖다가 재밌게 쓴 건 상관없는데 네.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을 보는 기본 시선에는 불악민으로 보는 화투 치고 노는 사람으로 보는 천민을 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천민들을 우리가 도와줬어. 일본 입장에서 보니까. 네네. 그 도와줘서 식민 지배도 해줬고, 네. 그다음에 경제 근대화도 발전도 해줬다. 뭐 근대화도 시켜줬고, 이런 자랑을 60년대 하고 있어요. 70년대 경제 네. 발전도 시켜줬더니 지금은 맘먹으려고 그래? 이런 관점이라는 기본 인식. 그래서 그 기본 인식의 최첨단을 제가 유튜브에서 이 K-팝 뭐라고 그럴까? PD 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작년에 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PD가 그 몇 명 이런 TV 방송에서 막 대담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가 너무 긴데 요거까지 좀 할게요. 중요한 K-팝이 왜 득세하는가를 막 그 사람이 열심히 일본 설명하는 사람,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일본의 매우 유명한 네. 프로듀서이자 음반을 많이 제작한 사람이 네. 그 한국 사람들은 리듬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 흑인 아닙니까? 우리 일본인들이 비틀즈를 좋아하고 롤링스톤즈를 좋아하고 듀란듀란을 사랑하는 그런 백인 정서를 기본으로 갖고 있듯이 그 흑인들의 정서와 태도 이 TV에서 한국 사람들 길을 걷는 걸 보세요. 완전 흑인의 걸음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재밌는 농담을 해드릴게요. 2002 월드컵 때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와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일제히 그냥 크게 폭소를 올립니다. 그 일본인 그 게스트들과 진행자들이 네. 이런 관념 속에 한국을 바라보는데 네. 우리가 매년 700만 이상씩이 가서 네. 좋다고 밥을 먹고 좋다고 인증사진을 올리고 있었던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역조를 한 셈이네요. 관광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멸시의 시선이라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네. 그리고 현재 국면을 바라보고 이 국화와 칼을 통해서도 네. 일본인들이 이 혼내와 다떼마이로 갈려있는 그 내면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우리 김갑 선생님 중요한 말씀 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일본인을 공부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핵심은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네, 국화와 칼에서 묘사하는 일본의 모습 몇 가지 구절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위치를 고수하는 일본인인데 네. 일본인들은 적절한 위치를 고수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와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는 아주 침략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죠.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상국이니까. 네, 상국이니까 지들이 윗나라니까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게 그 문화적 그 심층부의 그런 인식이 이런 무의식처럼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답을 가져와라 이런 그 아베의 그렇죠, 태도도 그렇죠. 그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그 저변에는 그런 그 한국 조선이나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언급해야 할 게 죄의 문화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와 수치의 문화. 예. 서양의 문화를 죄의 문화라 얘기하고 일본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의 문화는 내면의 고백과 관련돼요. 근데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은 고백을 하고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을 밟는데 수치의 경우에는 강제력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으면은 그 고백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루스베네트는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네. 고백할 필요도 없죠. 예. 고백하는 순간 스스로 고민을 자초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종교가 신토 아닙니까? 네네. 신토에는 그 죄를 고백하는 관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은 있지만 속죄 의식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 죄 문화가 아니고 수치 문화에 육각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른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평가하는 분들, 이분들은 일본의 어떤 그 구미에 딱 맞는 행동을